연산 대첩에 이어 부산포 해전에서 외적의 기세를 완전히 잠재울 때 1592년 9월 2일 평안도 의지에 있는 선조가 말합니다. 왕자들이 포로되었다는 말이 떠돈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임해군과 순학은 실려 5~6명이 사로잡혔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가 없기에 알리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살피고 있습니다. 선조가 경성을 띄우고 피신할 때 선조는 평안도로 첫째 임해군과 여섯째 순하군은 보좌할 신료들을 따르게 하여 군사를 모집하라는 직분을 두어 길을 나는 함경도 지역으로 향하게 했는데 임진은 이전부터 민심을 얻지 못했던 선조와 아들들이었는데 전란이 발생해 피난길에 오른 상황에서도 각 지역을 거치면서 공부하고 의지할 것 없는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가 크기만 하니 함경도에 분노한 백성이 국경인 등 외적에 앞잡이 되거나 외적에게 동조하는 자들의 선동에 반란을 일으켜 임해군과 순하군 그리고 대신들을 사로잡아 외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바친 것입니다. 국경인 등의 반란 세력은 후에 모두 참살되는데 선조의 아들 중 특히 임해군, 정원군, 순하군은 그 악행에 이루 말할 수 없어 귀신의 형상이 되어 사람 죽이기를 애사로 했고 누구의 소유이든 전답과 노비를 강탈했으며 대상인 누구이든 행패를 일삼아 주인의 위세도 믿고 그 집 노비들까지 거침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선조는 만약 조정신하가 그런 악행을 지적하고 벌을 내릴 것을 간언하면 오히려 그를 배척하면서 백성이 뜻없이 죽어가기만 하는데도 그런 아들들을 비호했으니 조선 팔도 백성의 원성은 커가기만 했습니다. 두 왕자와 대신들을 인질로 삼은 가토 기요마사는 선조와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선의 한두도 땅을 떼어줄 테니 강함에 살려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남해에서 이순신이 외적의 목을 조여가자 함경도에 진출해 있던 외적의 기세도 차츰 꺾여가기 시작하는데요. 함경부터 평사인 정문부가 길주에서 외적을 크게 패배시키고 성을 포위해 압박하니 외적은 감히 대적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 안에 은둔하는 형편이 되어 형세가 뒤바뀌게 됩니다. 전란이 생겨나고 세자 광해군에게 전의할 뜻을 여러 차례 말했던 선조였지만 1592년 11월 7일 막상 유생 남이순 등이 상소하여 세자에게 전의하라 하니 선조가 대답합니다. 이전에 세자로 하여금 국정을 전단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찌 그것이 말뿐이었겠는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나에게는 평소에 고질이 있어 하루하루 심해지고 있다. 내 나이 40이 되어도 죽지 않을 줄은 몰랐다. 요즘에는 두 눈이 어두워져 곧 시력을 잃을지도 모르니 세자에게 모든 일을 결단한 후에 아뢰도록 하라고 전하라. 나는 명나라의 군사 청하는 일만을 조처할 것이니 이 또한 적을 물리쳐 내기 위한 일이다. 전임하는 일은 내가 늘 생각하는 것으로 즉시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과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 하여 걱정되어서이지 결코 욕심 때문은 아니다. 전임하는 일은 적을 경멸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으니 그 뜻을 알라. 선조는 그 후 눈을 감을 때까지 16년간 왕위를 유지했는데요. 조선 왕조에서 직계가 아닌 반기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선조가 처음으로 이후의 왕들은 모두 선조의 후손이 됩니다. 선조를 이어 조선 제15대 임금이 된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생모인 선조의 계비 임목대부를 서궁이 유폐하고 형 임해군과 동생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아갔는데요. 당시 인조반정으로 1623년 왕위에서 축출된 광해군과 배비 유씨는 강화 동문 쪽에, 폐세자 이질과 세자비는 강화 서문 쪽에 각각 안치되었는데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폐세자 이질은 자결할 것을 강요받아 목을 메어 죽고 세자빈 또한 자결했으며 배비 유씨도 이듬해 사망해 이후 제주도로 이別된 광해군은 그 후 17년을 더 살다 사망했으니 선조의 가족사는 비참했습니다. 광해군을 이어 조선 제16대 임금이 된 인조는 임해군, 순하군과 함께 포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이 아버지입니다. 임진난이 시작되고 8개월여가 지나간 1592년 12월 이여성을 제독으로 하는 명나라 군사 4만 3천여 명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와 2만여 명의 외적이 있는 평양으로 조선 군사와 함께 진격해 평양성을 공격할 채비를 갖춥니다.
명나라 군사의 출병은 오직 조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본이 조선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면 장차 명으로서는 큰 우환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니 조선을 도와 조선 땅에서 왜군을 패퇴시키는 것은 명에게도 선제적 방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를 넘겨 1593년 1월 6일 땅도 얼어붙은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평양성에 접근한 조선과 명의 군사는 명의 이여송 지휘하에 대대적인 공격에 앞서 평양성에 은둔하고 있는 왜적과 소규모 전투를 벌이며 탐색전을 벌여갑니다. 왜적은 성문을 굳게 닫고 모란봉에 올라 조총을 발사하면서 아군의 접근을 차단하려 노력했는데 그러기를 이틀 후인 8일 마침내 이여송은 정군에게 평양성 공격을 명하고 일제히 포를 발사하니 말발굽에 날리는 얼음가루가 햇빛에 반사되어 세상은 은빛으로 변하고 천지가 모두 연기로 가득해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 안에는 거센 불길이 치솟았으며 성벽을 기어오르는 아군을 향해 왜적이 바위 등을 투척하며 맹렬히 저항하자 조선과 명의 군사들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하니 이여성이 뒷걸음하는 한 군사를 잡아 묵베어 두루 보이면서 일갈합니다. 성에 먼저 오른 자에게는 은 50냥을 줄 것이다. 이여성의 동료에 중국 남쪽에서 출병한 절강이 군사들이 앞다투어 성 위에 올라 깃발을 세우고 이어 성벽을 방어하던 왜적들이 베어져 나가자 왜군은 성 안의 은거지로 몸을 숨겨 후퇴해갑니다. 조선과 명의 군사가 건물들에 불을 놓으니 그 안에 숨어있던 왜적들이 타죽는 냄새가 심리 밖에까지 이르렀고 얼어붙은 대동강을 통해 탈출하려던 왜적 중에는 얼음이 깨져 물에 빠져 죽는 자도 많았는데 이 공격으로 수많은 왜적이 불에 타 죽고 1285명이 목베어졌으며 말 2985피를 노획했고 왜적에게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왜적의 수장 고니시 유키나가도 은거지로 숨어들었는데 필사적이 된 왜적의 조총 발사에 아군의 피해도 증가해가자 이여성은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항복할 것을 전합니다. 모두 다 죽이지 않고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니 속히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나와 내 말을 들으라. 우리들이 퇴각할 것이니 길을 열어줄 것을 청한다. 왜적이 결사 항전태세에 이르면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아군 전력 손실을 염려한 이여성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청을 들어 매복해 있던 아군 병사를 철수하게 하고 퇴로를 열어주는데요. 밤이 되어 고니시 유키나가는 남아있던 장졸들을 따르게 하여 얼어있는 대동강을 건너 밤새도록 남쪽으로 탈출했는데 황급히 도주하는 형편에 대우도 갖추지 못해 나고한 외병은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조선 군사에게 목이 베이고 평양성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 병력은 조선과 명의 군사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순간에 이미 먼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순신이 남해 바다에서 왜적이 무릎을 꿇리니 함경도로 진출한 가토 기요마사와 평안도를 담당했던 고니시 유키나가 모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리다 평양성이 조선과 명에 의해 함락되니 뱀이 머리 잘린 형상이 되고 만 것인데 그렇게 여동으로의 길을 모색했던 선조도 왜적이 평양에서 퇴각하자 방향을 바꿔 의주를 떠나 정주로 옮겨오고 분조했던 세자 광해군의 행렬 또한 정주로 향해 합류합니다. 평양성에서 무너진 왜적의 군세는 개성에서도 밀려나 경성으로 도망했고 이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경성으로의 진군을 준비하게 됩니다. 명이 출병하기 전에 왜적의 정세와 조선의 형편에 대해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오자 의정부를 대신해 군국 사무의 중심이 된 비변사에서 그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보낸 바가 있는데요. 처음 부산을 침략한 왜선은 400여 척이고 그 후 7, 800척이 배가 더 왔으며 전라 자수사 이순신의 분투로 400여 척을 불태워 격침했는데 목베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현재는 4, 500척이 정박해 있고 전란 초기에는 전쟁을 겪은 지 200년이 되어 소문만으로도 무너졌지만 지금은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성에는 1만여 명 또는 수천 명의 왜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나 수시로 군사를 이동 배치하므로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 어렵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마도에 머무르며 전쟁을 지휘하고 있고 전라도만은 아직 온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순신이 한산 대첩에 이어 외적의 심장이 부산포까지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겪자 왜군은 해전을 금하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해안 방어에 치중하면서 훼손된 전력 보강에 주력해 남해 바다에서의 전투는 해를 넘겨 5개월 이상 소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에 대해 1593년 1월 초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해 육지에서 마저 밀려나게 되자 해상에서의 주도권 회복은 왜군으로선 절대적인 일이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순신에게 부산포를 공격당한 왜군은 그곳에 함선을 보강하는 것과 더불어 부산포에 이르는 해상이 위치한 웅포에 전진 거점을 설치해 그곳에도 역시 대함대와 대규모 병력을 주둔하게 부산포와 웅포 두 곳을 전략 거점 삼아 육지의 왜군을 지원한다는 계책이었습니다. 해안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웅포는 그 입구 양쪽으로 산이 있어 높이를 이용한 방어 공격에 유리하고 또 입구의 폭이 좁아 여러 배가 일시에 진입해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어하는 측은 유리하고 공격하는 쪽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지형의 포구였습니다. 이순신과의 해전에서 완패하기만 한 왜군은 부산포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 해안에 성을 쌓아 진지를 구축해 해전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육지의 군량과 물자 등의 보급을 안전하게 이루어가겠다는 심산이었는데요. 그러한 왜군의 계책은 조선수군에게 있어서는 공격의 불리함과 더불어 출정 중에 식수와 물자 등의 제보국과 휴식을 위해 정박할 만한 곳이 사라지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왜군을 더욱 몰아치기 위해 다시금 부산포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던 이순신으로서는 그 이전에 부산포 배후에 위치한 웅포의 적을 먼저 경멸해야만 했습니다. 1593년 2월 7일 아침 거제도 견내령에서 판옥선 7척을 이끌고 이미 도착해 있던 원균과 합류하여 전라 우수사 이혁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이순신이 있는 대장선에 오른 원균은 이혁기가 늦게 도착함을 타박하면서 먼저 출발하겠다고 어깃정을 놓아 이순신은 그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이즈음 개성을 지나 인진강을 건넌 이여송은 서울로의 관문이 벽제역 부근에서 왜군의 내부 공격에 걸려들어 힘겹게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벽제역에는 중국의 사신이 서울인 경성에 들어오기 전에 하룻밤을 묵던 곳인 벽제관이 있던 요충지였는데요. 조선 군사와 함께 선발대를 먼저 보내 전방을 정탐하며 전진하던 중에 조 명의 선발대가 외적 6, 700명을 만나 전투를 벌여 400여 명을 참액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그 뒤를 따르는 적세가 거대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여성이 정군의 빠른 행군을 재촉하면서 단지 휘하의 1천여 정예 기병만을 데리고 서둘러 달려가 진을 펼치고 왜적을 맞이했는데 이여성은 그 와중에 말이 고꾸라져 낙상해 얼굴을 다쳐 심상치 않은 전조를 겪기도 합니다. 이미 왜적은 1만여 명의 군사를 고개 뒤 산 위에 매복시키고 수백 명의 군사만 나타나게 하여 유인한 것인데요. 게다가 비가 많이 와 땅이 질척거려 기병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조건이었던 터에 화기가 있는 본진도 도착하지 않아 당금을 지닌 기병만으로 장검을 휘두르는 압도적 병력이 외병과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없었고 전면과 좌우를 방어하던 기병들이 악엽처럼 힘없이 쓰러져가자 휘하 장소에게 후방을 맡기고 이여성은 앞을 헤쳐 간신히 둘러싸인 외병을 뚫고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뒤늦게 조명의 군사 본진이 다다르니 왜군은 추격을 멈추고 다시 후퇴하여 돌아갑니다. 이 벽제역 전투는 양측 군사의 명운을 건 결전은 아니었는데요. 이여성은 이 전투에서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바친 휘하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말들의 역질이 돌아 이미 1만 2천여 필의 군마가 소실된 터에 이 전투에서도 많은 말을 잃었으며 함경도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도 더 이상 그곳을 유지하지 못해 경성으로 돌아와 합류해 왜적의 군세가 강해져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이여성은 군사를 다시 경성으로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진할 것을 강하게 말하는 유성룡 등의 만류를 뿌리친 채 개성으로 물러났으며 이어 평양성에 웅크리고 왜군과의 강화를 모색해 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명예군사가 평양으로 물러나면은 말의 먹이와 군량의 부족함도 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여성은 임진란 당시 30대의 나이로
선조가 조선인으로 중국에 귀화했으며 그의 아버지 이성량은 명나라의 장수가 되어 여동 총병으로 북방 여진족 등의 방위를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인 이여성이 제독이 되어 조선에 들어올 때 동생 이여매 또한 휘하의 장수가 되어 왔는데요. 이여성이 신복 노릇을 한 사대수 역시 이성량의 가인이었습니다. 이여성이 조선에 출병한 명나라 군사에 관한 정권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데 이여성이 전장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한편에 그 군사들의 나아감과 물러남의 고난은 함께 온 송창기 몫이었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일사불란한 군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중국은 왜군의 기세를 대함에 있어 어려운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군사를 조선에 보내는 것이 왜군과 전격전을 치르기 위함보다도 송창동은 형편을 보아 강화를 모색할 복심을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조선을 침략해 속국으로 삼고 그것을 토대로 여동으로의 침범을 확대하려 했던 일본도 상황이 악화해가자 본국으로의 귀환도 적극 모색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군의 약화는 막아야만 했습니다. 경성으로 모여든 왜군은 위기감 속에 들판과 산을 불태워 말이 먹을 풀을 없애고 성안 대부분 건물도 불태워버렸으며 조선 남자는 닥치는 대로 살육해 갑니다. 조선과 명의 군사가 다가올 때 내응이 있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1593년 2월 10일 이순신은 4차 출정에서의 부산포 공격 이후 5차 출정인 웅포에서도 육지에 올라가 성안의 진지를 구축한 외적 수군과 해전이 아닌 수륙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웅포 포구의 지형은 입구 좌우측으로 높은 산이 있고 포구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입구가 막히게 되면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범위 아가리 형태였는데 부산포와도 가까이 있어 그곳의 왜군 함대가 뒤를 막으면 전멸당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웅포 전투에서 한 달여 이어지는 최장의 출정 일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조선 땅 북서쪽 끝에 피신해 있는 선조가 사람을 보내 적을 몰살하라는 명을 아무리 다그쳐 보내온다 해도 적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의 군사와 함선으로 육지에 올라가 있는 적병을 몰살할 방법은 딱히 없기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공격 첫날부터 적을 유인해 내기 위해 함대 일부를 포구에 진입하게 공격했는데 좌우측의 산에 올라있는 외병들의 조총 발사가 난무하고 이에 조선수군은 총통과 화살로 대응하면서 외적 함선을 유인하길 여러 날 차례 반복했지만 왜군은 한바다에 이르기 전에 다시 도망하거나 추격하여 수척을 경멸하기도 하는 날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한 형세에 이순신은 왜군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주변 관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그것은 성사되지 못하는데요. 그의 이순신은 의병과 승병의 협조를 얻어 양동작전을 펼칠 것을 계획합니다. 의병과 승병을 각기에 배치시고 웅포포구 입구 좌우측 해안 기슭에 상륙하게 마치 육지를 통해 공격하는 척하니 뜻밖의 조선 수군의 작전에 왜군이 혼비백산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빠르게 함선을 진격하게 적의 배들을 공격하니 육지로의 기습 공격에 적들이 목베이고 외적의 배들 또한 화포 공격에 파괴되어 갑니다. 육지에서 외적이 대열을 갖추기 전에 의병과 승병을 신속하게 철수하고 포구의 함대 또한 공격을 퍼붓고 일사불란하게 빠져나오니 이순신은 처음으로 육지와 해상에서 동시 공격하는 게릴라식의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공격을 가하면서 적선들을 파괴해 갔는데요. 이 시기 남도에는 역질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한 달여의 기간을 해상에 머물며 이순신은 웅포의 적들을 공격해 갔는데요. 오랜 날의 전투로 인한 조선 수군의 피로와 물자의 고갈로 조선 함대는 웅포를 떠나 각기의 본영으로 돌아갑니다. 해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웅포 전투가 승전이냐 패전이냐 하는 논란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인데요. 명확한 사실은 이순신의 조선 함대가 외적의 함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장기간에 걸쳐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적으로 열세이기만 하고 포탄과 전투물자가 다 소진된 조선 함대를
일거에 전멸시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지척이 부산포에 포진해 있는 5배 이상의 전력을 갖춘 왜군의 주력 함대가 전혀 다가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왜군은 행주산성 전투에서도 대패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세로 전락해가고 있었는데요.